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시장이 반이라고 총 60강 중에서 오늘이 벌써 30강이 지나고 31강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후반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즌 1, 시즌 2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30강을 못 들었거나 또 중간에 빠지신 분들, 또 이제서 채널을 돌려보니까 좋은 강의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을, 과거에 못 봤던 분들을 총 30강을 한번 이렇게 뭐랄까 특강 형식으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강, 그 다음에 제 32강, 제 33강 이렇게 해서 한번 시리즈로 묶어봤는데요. 30강까지 오면서 30강까지 오면서 세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재테크 얘기를 좀 했었는데, 주로 이제 세테크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얘기를 했는데, 아다시피 느닷없이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어차피 세테크 전략도 그렇고 재테크 전략도 그렇고 좀 다시 짜봐야 되는 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컨대 물론 조정 대상 구역 내랄지 투기 가열 지구랄지 그 다음에 투기 지역 내에 있는 분들만 또 세테크 전략을 다시 짜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속한 분들도 재테크 전략이랄지 세테크 전략을 다시 한번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31강 중에서, 오늘 31강 중에서 앞으로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고 30강까지 어떤 얘기들을 주로 했었나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세금은 우리 주택에 대한 세금을 많이 했습니다. 세금이란 게 꼭 주택에 관련된 세금만 있는 건 아니죠. 뭐 토지에 관한 세금, 그 다음에 건물, 상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종목별로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가장 7, 80%는 우리가 주택에 관련된 세금이고, 이번에도 우리 파리 종합대책 자체도 하루와 다르게 뛰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특별히 주택 관련 세금을 1, 2, 3, 4강, 한 10강까지 주로 많이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뭔 얘기를 주로 했냐면 이 세대주 관련 개념을 정확히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세대주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은 분산하고 쪼개고 여기에 답이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뭔가도 우리가 몸이 좀 이렇게 불어서 무거우면 다이어트를 하면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거운 세금을 홀쭉하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대 분리를 좀 잘해서, 교통용리를 잘해서 분산하고 쪼개는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주를 분리하는 과정 자체가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대주를 분리해야지,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세대주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세대원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한 2, 3강 정도에 다시 보기에 핸드폰이랄지 재방송을 좀 보시면 이 개념이 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했었냐면 특례 조항, 모든 우리 주택에 관련된 세금 중에서 외의 조항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 당국은 무조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이고 근거가 있어야지 세금을 과세하는 근거 과세주의 원칙이지만 세금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특별하게 어떤 케이스가 어떤 외의 사항이 있잖아요. 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의 규정을 잘 지키고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컨디션을 잘 여기에 반영을 한다면 세금을 중과하지 않겠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컨디션 상태에 놓여 있으면 무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고요. 또 주택이 지금 한 채가 1세대가 주택을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 목적으로 이사 목적이라 할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모시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합가한다든지 결혼으로 합가한다든지 상속으로 또 집 한 채를 상속받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예사항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예 규정을 적용해서 그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9억 이하면 2년 이상을 보유했으면 이런 컨디션이라면 비과세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깊숙이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주택을 농지도 또 예외조항이 있고 많은 세법이 예외조항이 있지만 특히 주택에 관련된 세금에서 예외조항을 잘 분석해야지 세금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억울한 세금을 몰라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항상 앞으로 바뀝니다. 특례 조항이랄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또 강의를 가는 과정에서 많이 또 그때그때 바뀌면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했던 거고요. 또 10강이 넘어가서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다뤄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가장 관심이 많죠. 그래서 상속세라 할지 사전 증여라 할지 이 부분을 묵과할 수 없는 세금이다. 대표적으로 사전 증여라 할지 상속에 관한 개념은 제가 실무를 다루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방세무입니다. 미리미리 세금을 그때 가서 닥쳐서 세금이 과세되었을 때 갈팡질팡 할 일이 아니고 미리미리 플래닝을 짜서 계획적이게 기획을 한 세무, 계획적인 세무 전략을 짤 때 양도소득세도 살 때 볼 때 중요한 예방 계획 세무가 중요하지만 특히 증여랄지 상속도 굉장히 미리미리 적어도 3년 단위, 5년 단위, 길게는 10년 단위로 텍스 플래닝을 짜야지 나중에 일이 닥쳤을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되는 시점에 가서 좀 더 적은 세금을 절세를 할 수 있다. 적은 세금을 내겠죠.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금 출처,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가장 영순위로 바라보는 자금 출처라 할지 특히 미성년자들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금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는 자금 출처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랄지 어떤 컨디션 같은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파리 대책에도 보니까 약 300명 정도, 286분 정도가 1차 타켓으로 정밀한 세금 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저께부터. 그랬을 때 그 당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1순위는 누구냐. 19세 이하의 미성년이면서 고가 전세를 살거나 또 다주택자로서 여러 주택을 소유하거나 또 분양권 전매 횟수가 많거나 여러 가지 우리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건 너무 투기적인 개념이 너무 많고 본인은 투자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다음에 세금의 탄류가 좀 있다고 보았을 때
정밀하게 세무조사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이 내가 구입한 부동산 자금보다 소득을 증명 못하고 소명 못하는 분들은 특히 좀 조심해야겠다는 얘기를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바라보는 자금 출처 영순위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또 재테크도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 했냐면 기타가 30강이 진행돼 오면서 소득세 부분도 좀 했고요. 소득세 부분도 했고요. 특히 관심이 많으신 요새 많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건 역시 파리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어디로 많이 유도하냐면 지금 임대해서 인컴 소득이 꽤 많이 수십 년 들어오신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언더그라운드에서 그 블랙마켓 형식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택임대사업자로 정상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한 6% 정도 된다 그래요.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신 분들이. 그리고 한 13만 5천 명 정도, 14만 명 정도밖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쪽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꽤 많이 30강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재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강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강고에 불편한 진실들이 있다. 그래서 허와 실에 대해서 강고에 대해서 허와 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역시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앞으로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하고 언론이나 신문에 광고를 낼 때는 그 계산 근거가 나온 걸 에비던스를 제시하십시오. 왜 그 오피스텔이 그 수익형 부동산이 16%, 12%, 13%가 나온다는 근거를 좀 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허위 광고를 차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없는 영업 없고 영업 없는 광고 없다. 그래서 모든 신문이랄지 언론에 나와 있는 광고와 허와 실에 대해서 얘기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테크의 어떤 방법론 쪽에서 재테크를 잘하는 박사님도 없고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 2급, 1급 기술사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발품도 팔면서 특히 재테크 시장에 처음 뛰어드시는 우리 젊은 층들은 갭 투자란 말은 잘 알아요. 그러나 이 비기너로서 갖춰야 될 기본 지식은 특히 말해서 재테크 지수라고 말하는데 재테크 지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정도 낮느냐? 70대, 80대, 예컨대 60대 이상 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재테크 지수보다도 더 허둥대고 더 에버스 셀렉션 역선택을 하고 또 본인만이 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것이 다 부동산 지식이냐 재테크 지식이냐 생각을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재테크의 방법 중에서는 적어도 유가 원칙 정도는 지키고 가자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근데 그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 저곳에 투자할 때도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재테크 트렌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동산 업계에 들어와서 현장을 지켜본 지가 올해가 이제 31년째인데요. 과거에 사놓고 2, 3년 지나거나 또 짧을 때는 1년 지났을 때 캐피탈 게인만 어떤 시절을 떠나서 이제는 그때는 세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로. 사실은 뭐 10년 전에 2006년도에 이제는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됐으니까 그 전에 하신 분들은 세금에 대한 개념이 별로, 특히 양도세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워낙 많이 남았으니까. 10따블, 5따블이 남았는데 뭐 그 한 개 정도는, 한 따블 정도는 세금을 내지,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9강, 10강, 12강, 13강을 진행해 오면서 제가 잔소리를 한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그게 2강을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발 은퇴자 배우모 부모들이요, 제가 정말로 고아노니 720만 배우모 부모들이요, 이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뭐랄까, 좀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많은 재테크를 그동안에 해서 은퇴 자산이 많아서 그렇게 노후를 걱정 안 해도 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베이머 부모 세대들이 굉장히 노후에 대해서 아다시피 그렇게 보장받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드머니를 지켜야 되는데 이 시드머니를 잃어버린 케이스가 더 많이 본다. 저는 방송이 끝나면 보통 전화 해소를 제가 이번에는 많이 제한해 버리는데 막 80통, 어떨 때는 120통 온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담자 수도 뭐 더 많을 때는 7명, 4분 이렇게 오는데, 이 사실을 아십시오. 그 중에 애물단지를 샀거나 성급하게 부동산 지식이 많은데 성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저한테, 아니면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해서 재테크를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도 리스크가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의 재테크 사이드 잡이 될 수도 있고, 은퇴해서 경매, 공매, MPL, 뭐 부동산 매매업, 신축 사업 이런 거에서 본잡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 많습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중에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10강 중에 부동산은 실수라는 것은 없다, 이걸 제일 강조했습니다. 실수라는 건 없다. 오로지 실패란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IMF 때 넘어오신 분도 많고, 사업을 잘못해서 한번 낭떠러지에 떨어졌던 분들이 다시 이걸 원상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부동산 재테크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야, 무슨 내가 아무리 뭐 좀 실패해도 그래도 문서 잡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만큼 과거의 부동산의 트렌드와는 완전히 틀려졌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식에처럼 파는 자가 있으면 사는 자가 있고, 한쪽이 속는 자가 있으면 한쪽이 속이는 자가 있고요, 한쪽이 대박나는 자가 있으면 한쪽이 쪽박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공성의 관계는 없습니다. 제가 과거 2006년, 7년 또 과거 진짜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서 이렇게 오르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렇게 같이 그래도 좀 잘못 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줘서 금방 내가 잃었던 돈이 복구가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차라리 들어오지 마시고 현 상태에서 스테이 하십시오. 만만한 시장이 아니다. 이건 뭐 부동산 시장의 재테크 시장만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어떤 조그마한 내가 무슨 가게를 하나 해서 뭐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나 한다 하더라도, 음식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그런 리스크가 숨어 있지만, 특히 이 부동산 상품만큼은 이 투자 금액이 거의 몰빵 수준으로 내가 일생 동안 벌어놨던 퇴직금,
그다음에 저축해놨던 돈을 거의 한 방에 또 적어도 일시적으로 2, 3억을 쏟아붓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장이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그 이유는 상품이 다변화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구강식강인가에서 부동산 상품 중에 여러 가지를 칠판에 여기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FX나 금융상품이란 이럴지 뭐 여러 가지 주식이랄지 이 파생 상품도 있지만 부동산의 본 상품, 토지 및 주택을 떠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새로 개발되고 또 개발된 상품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또 사장되기도 하고 이래서 하루에 태어나고 죽고 이런 상품들이 많은데 이 상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아마추어 입장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한우물만 파서 30년이 되어 있는 이 업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스스로 그냥 마스터 개념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뭘 안 다뤄 봤겠습니까?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그 요새 또 한참 유행했던 지역조합, 직장조합에 관한 것, 토지, 임야, 상가, 오피스텔, 빌딩 이런 것들이 한참 산업은 오르던 시절에도 리스크가 그래도 다 존재를 했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시간에 2017년 8월 달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하물며 더 분석할 게 많고 생각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다시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죠. 그런데 엊그저께 파리 대책 개념에서 앞으로 이제 주로 30강의 과거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 30강까지 지금까지 쭉 했던 강의 스토리를 대강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31강부터 60강 강의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거냐면 물론 세법에 그래갖고 재테크 쪽에 맞추지만 어차피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물론 6.19 대책도 있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이 파리 대책이 과거에 우리 노무현 정부 시절에 8.3.1 정책에 버금가는 최고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정책 대책을 다 겪으면서 이 바닥을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파리 대책을 제가 한 22개에서 23개의 동시다발적인 규제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27강 8강에서인가 세상에 이렇게 입구와 출구를 동시에 봉쇄해버리는 대책은 없었고 두 번째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TOT 사격처럼 타임, 오브 타켓,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하는 자 여러 가지의 타켓을 동시다발적으로 TOT 사격하던 포병들이 TOT 사격하던 이렇게 규제 대책을 내놓은 적은 없었다.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또 이것이 부족하면 또 알파를 쏘아붙겠다 이럽니다. 대표적인 예로 DTI, LTV를 지금도 집 사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줬습니다. 나는 투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돈 모아서 무주택자인데 집을 이제서 9월에 내가 결혼하니까 집을 하나 사야겠지 이랬는데 DTI, LTV가 또 돈을 쉬운 말로 해서 은행에서 뭐 한 2억을 빌려야 되는데 1억만 꿔준다는데 그러면 또 집 사는 기간이 또 늘어나게 되고 또 1세대 2주택인데 일시적으로 특례 조항에 들어있던 1세대 2주택분자들도 여러 가지 아까 중과세 대상에 들어서 굉장히 가수요자 플러스 실수요자 플러스 무주택자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이 파리 대책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디테일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DSR 제도랄지 이제 더 고강도 앞으로 이것이 안 막히면 이제 학습 효과가 안 먹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이렇게 많은 정책을 그 당시에도 20번 넘게 했는데도 집값이 51%, 뭐 3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또 이거에 안 먹힐 때, 이런 정책을 안 했을 때 정부는 또 다른 고강도 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이 정권 초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60개월 동안 이 정권이 끝났을 때까지는 뭐 우리 국토부 장관들도 그랬고 여러 가지 사회 수석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절대 이번에 투개의 전쟁에서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세력 가지고는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2, 3년이 될지 작게는 1년이 되더라도 이 정책은 이제 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랬을 때는 32강, 33강부터 나머지 시즌2 후반부의 수업 내용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과거만 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특히 세법은 이제 다음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 2018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은 개정안이 없는데 한 10개 정도를 내가 이제 하겠지만 그 개정안 시간은 제가 32강에서 할 거고 또 33강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해줄 거냐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대한 세테크 전략하고 재테크 전략이 완전히 틀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30강까지의 우리 부동산 기본 주식도 더 좋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30강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리바이벌을 하면서 제가 다시 짚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두 번째 앞으로 남은 30강 강의는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화려조책에 변화된 정대책을 어떻게 맞서가면서 재테크를 할 것이냐 하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거의 실전에 현재 오늘 로컬 부동산 현장에서 거의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세무 전략이기 때문에 다른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좀 뭐랄까 마음속에 와닿는 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앞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제 31강 지금까지 했던 30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2강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